네, 시장에는 이 거시경제 변수가 다시 중심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한 이야기부터 해서 경제 지표들 이야기 자세하게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켓 키워드고요.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재정 절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부채는 제가 알기로는 16조 달러를 지금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채 한도는 16조 4천억 달러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은 거의 다다르게 되고 이것이 줄이지 않으면은 재정 절벽으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폴 크루그만 그 프린스턴대 교수는 오히려 재정 지출을 늘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네.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영 교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오바마나 버냉키가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겉으로는 재정 절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찍어서 계속해서 시중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인플레가 오든 한번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는 죽어도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런 눈치를 좀 투자자들이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미국의 정크본드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위험자산 쪽으로 가긴 가는데 주식 쪽으로는 아직 돈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 500 중에서도 기업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곳이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고금리 채권 이쪽에 관심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주목해 볼 게 설문을 했는데 투자자들 중에서 한 70%가 1년 내에 리만 사태와 같은 그런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도덕적 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다 그러니까 안전자산도 위험자산으로 되는 거니까 그냥 차라리 금리가 높은 위험자산을 사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 고금리 채권을 찾는 건 좋은데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자산을 편입하는지 그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헤지펀드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페드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자, 그런데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입니다. 요즘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다고요. 만약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냥 그동안 이제 오바마하고 버냉키가 돈을 풀어서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들어 놓은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롬니는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재정 지출 같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국민들 가운데 47%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죠.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만큼 도와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롬니에 대해서 그동안은 별로 인기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는 이 오바마나 버냉키가 해온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효과도 다 이제 약발이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실증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부통령 경선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폴 라이언 같은 그 공화당 그 부통령 후보가 워낙 세요. 그래서 이 바이든을 압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롬니의 이 당선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롬니가 미국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은 결국은 국수주의죠. 그러니까 미국적 이기주의죠. 그래서 롬니는 아예 그냥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금부터 한 40%는 더 절상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무역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같은 나라들은 수출 위주의 국가들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롬니가 당선이 되면 자산 가격에 전반적으로 끼어있는 유동성 거품도 꺼지니까 안 좋은 것이고 특히 이제 보호무역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는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 약간 좀 걱정스러운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 결과야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이제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시장에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군요. 자, 내부로 잠시 와보면 얼마 전 한국은행이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장기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근데 이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워낙 급증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20년채하고 역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어떤 시사점을 갖습니까? 글쎄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도 이제 그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
국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 30년채 금리는 20년채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 가격이 쌓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싸지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 30년 만기 채권은 지난달에 이제 한국은행이 처음 발행을 했는데 보험사를 위해서 이제 발행을 한 거예요. 보험사가 이 종신형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장기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매칭이 될 수 있는 장기 자산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발행을 한 건데 이 거액 자산가들 개인들이 보험사가 사기도 전에 다 사버린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다 일본처럼 그러면 앞으로 30년간 뭐 금리가 0%에서 1%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의 이 3%대의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 아닌가. 또 세제 혜택도 있으니까 상속 면에서도 유리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낮췄어요. 이거는 예상 외로 좀 큰 폭으로 이제 떨어뜨린 건데요. 한국도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아주 무분별한 그런 성장을 해서 우리가 장치 산업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봤었다. 근데 이제는 그거 거꾸로 간다 그러면 그만큼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보험무역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제 화웨이나 GT 같은 데가 통신 단말기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이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프라 정보를 받아가지고 중국의 군부한테 전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겉으로 말하기는 이 보호무역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상 보호무역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을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인정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안 좋은 거는 인지를 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또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신성장 동력을 찾게 되면 산업 구조라든지 유통 구조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저성장 시대에 이 유통 구조의 변화, 수혜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슬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난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낮아진 소득에 걸맞게 그런 싼 재화를 찾아야 되는데 직접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자기의 어떤 수요에 맞게 잘 찾아주는 그런 유통망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 뭐 그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인기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홈쇼핑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케이블 업체들이 홈쇼핑에 이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케이블 업체들은 지금 IPTV나 위성 방송 업체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뺏기고 있거든요. 근데도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 홈쇼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어차피 홈쇼핑도 좋고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케이블도 좋고 근데 더 좋은 것은 그 점유율을 뺏고 있는 IPTV나 위성방송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케이블 시청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이 아날로그로 신청하고 있는데 올해 말로 그 서비스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IPTV로 많이 넘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IPTV 제공하시는 분들 그 업체들을 잘 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프라인 네트워크 중에서는 이제 싼 물건들을 그러니까 최근에 뭐 다이소 같은 것도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싼 것들을 전문적으로 잘 판매하는 그런 편의점만이 성장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니까 편의점 수요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라면 이제 이 식자재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업이 그 현상에 맞게끔 변화할 때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투자의 힌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중국 얘기 또 해보도록 하죠. 국경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좀 변화하고 있다고요? 예, 이번에 뭐 홍콩으로 가는 여행객들은 크게 둔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으로 가시는 분들은 명품을 사시는 분들이고 고소득층이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둔화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중산층 소비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더 늘었고요. 특히 이제 생각후 그 갈등 때문에
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도 한국으로 더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 한국으로 여행 오는 그 중국인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화장품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카지노를 한다든가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명품 구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사려면 홍콩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그 면세점에서 명품을 팔았을 때 그러한 이 중산층의 중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국인 여행 증가의 수혜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면세점이라기보다는 이 화장품이라든가 카지노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나 좀 재밌었던 거는 이 국경절 기간 동안에 중국의 교통 정체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워낙 이 전후방 고용 효과가 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좀 장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경기가 조금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내년도 초에 이 전인대가 있을 때는 아마 자동차 산업에 비우호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또 수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구를 찾으려면은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정쟁을 좀 빨리 멈추고 이 산업이 잘 되는 거.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인 전용 그 면세점을 추진하다가 또 규제가 또 막혔더군요.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풀어줘야 될 텐데. 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좀 섹터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IT 섹터에 최근에 그 반도체 가격이 업황은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만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쪽은 요즘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엘피다라는 볼모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뭐 삼성에서는 덜 사고 그쪽에서 싸게 사겠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정 못 사면 이제 삼성한테 좀 비싼 가격에 샀었어요. 근데 최근에 하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비삼성 업체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LP다 이런 데가 워낙 애플에 대한 납품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협상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얼마든지 협상력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왜 생겼냐면 역시 삼성전자가 이 태블릿 PC라든가 이 스마트폰 쪽에서 점유율을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체 물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캡티브가 워낙 강하니까 그 수혜를 이런 쪽에서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자기네 반도체를 다른 회사한테 팔아야 되니까 밀어내기 식으로 막 밀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데는 거의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애플이 지금 삼성으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20% 그것조차도 그냥 뭐 하이닉스나 이쪽으로 넘긴다. 그러면 또 삼성이 덤핑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이 메모리 반도체 이 장비를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비메모리 돌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지금 뭐 이 자체 물량들 캡티브 마켓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물량을 받아가는 그 업체만이 수혜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IT 부품 쪽도 이제 선별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빠른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새겨 들으시면은 분명히 그 길이 보이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시느라고 또 수고해 주신 마켓 키워드의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